수천억 원짜리 협력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옛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8년 전 저는 등록금을 내지 못해 자퇴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그런 저를 말없이 도와준 건 같은 반 친구였던 그녀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김비서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늘 밤 안에 그녀를 찾아내라고. 롯데 월드타워 최상층, 시그니엘 호텔 연회장에 크리스탈 샹들리에 불빛이 짙은 레드 와인이 담긴 잔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고급 가죽 소파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손안의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며 시끄럽게 떠드는 동창들의 모습을 무심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이 동창회는 전부 제가 주최한 자리였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등록금도 못 내 자퇴할 뻔했던 가난한 학생이었던 저는 이제 수조 원의 자산을 소유한 그룹의 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둘러싸고 역겨운 아첨과 거짓된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가끔 의례적으로 고개를 끄덕일 뿐 그 위선적인 얼굴들에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숨 막히는 공기, 값비싼 향수와 돈 냄새, 그리고 속셈이 뒤섞인 역겨운 냄새에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김비서에게 차를 대기시키라고 하려던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유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고 민혁이 맞장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곤거리고 있었지만 조용한 구석에서는 그들의 모든 말이 똑똑히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제가 마련한 이 최고급 연회장에 최첨단 감시 카메라와 초고감도 무지향성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유진은 입을 가리고 비웃으며 경멸과 조소가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한때 모두가 우러러보던 공주님이었던 서연이가 지금은 이렇게 비참해질 줄 누가 알았겠냐고 했습니다. 집안은 완전히 파산했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며 어머니는 불치병으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유진은 계속해서 떠들어댔습니다. 서연이가 눈물을 머금고 대학을 중퇴한 뒤 허름한 동네 마트에서 바코드를 찍는 캐셔로 일하며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사채 이자를 겨우 갚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민혁도 맞장구를 치며 예전엔 부잣집 딸이라고 잘난 척하더니 꼴 좋다며 지금은 벌레처럼 숨어 사는 꼴이 하녀보다 못하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들리는 순간 마치 날카로운 파열음이 고막을 찢는 듯 했습니다. 서연. 맑은 눈과 상냥한 미소를 가졌던 나의 옛 친구. 제 손은 저도 모르게 굳게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에 들려있던 값비싼 크리스탈 와인잔이 그 힘을 이기지 못하고 산산조각 났습니다. 짙은 레드와인이 손바닥에서 흘러나오는 붉은 피와 섞여 유리 테이블 위로 섬뜩하게 흘러내렸습니다. 날카롭게 유리가 깨지는 소리에 방 안의 모든 소음이 돋궜습니다. 동창들은 깜짝 놀라 돌아보며 피 흘리는 제 손을 경악하며 쳐다봤습니다. 민혁은 젊은 회장님의 심기를 거스를까 두려워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제 안부를 물었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볼 가치도 없다는 듯 양복 안주머니에서 실크 손수건을 꺼내 상처를 대충 감싸고 냉정하게 일어섰습니다. 뒤에서 쏟아지는 당황과 경악의 시선들을 무시한 채 저는 망설임 없이 연회장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김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텅 빈 복도에 제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김비서,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서연이라는 사람을 찾게. 내 고등학교 동창이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늘 밤 안에 찾아내. 롤스로이스는 아스팔트 위를 부드럽게 미끄러졌지만 제 마음속은 거친 파도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차 안의 어둠이 저를 삼키며 8년 전의 시간 속으로 저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날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집안은 파산했고 막대한 빚이 부모님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식탁에는 멀건 된장국과 김치뿐이었습니다. 저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눈부신 미래를 뒤로한 채 가족을 돕기 위해 막노동을 하러 갈 결심을 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친구들의 놀란 시선 속에서 책과 교과서를 정리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교실을 나서려던 순간 서연이가 달려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녀는 제 손에 학교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등록금 납부 영수증을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엄청난 금액이 깔끔하게 결제된 영수증을 보고 망연자실했습니다. 서연이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성적도 좋으니까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그 짧고 단순한 한마디가 제 인생 전체를 구원했습니다. 저는 계속 학교에 다닐 수 있었고 수석으로 대학에 합격했으며 졸업 후 회사를 차려 수조 원대의 상업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남자의 자격지심과 잔혹한 비즈니스 세계의 소용돌이가 저를 휩쓸고 갔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정말로 성공하고 정말로 부자가 되면 그때 다시 그녀를 찾아가 은혜를 갚겠다고. 저는 비겁하게 연락을 피했고 그렇게 8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무 소식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죽 시트에 머리를 파묻고 눈을 감았습니다. 8년 전에 상냥하고 자비로웠던 서연이의 모습과 방금 동창들이 묘사한 끔찍한 현실이 교차했습니다. 그녀는 그 시간 동안 대체 무슨 일을 겪었던 걸까? 왜 그녀의 가족은 파산했을까? 왜 그녀는 대학을 그만둬야 했을까? 왜 나는 내 인생 최고의 은인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었을까? 수천 마리의 불개미가 심장을 갉아먹는 듯한 후회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제 뺨을 세게 때리며 이 8년간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 후 3주는 미칠 듯한 자책감 속에서 보냈습니다. 김 비서는 경찰의 주민정보 시스템 조회부터 소셜미디어 수색까지 모든 인맥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마치 세상에서 증발한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으로 된 은행 계좌에는 큰 거래 내역이 없었고 본인 명의로 등록된 전화번호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만 인구의 대도시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에어컨이 나오는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직접 차를 몰아 옛 고등학교로 향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 부탁해 먼지 쌓인 기록 보관실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누렇게 변색된 생활기록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서연이의 옛집 주소를 찾았습니다. 그 주소로 찾아갔을 때 예전에 웅장했던 저택은 이미 주인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가족이 빚을 갚기 위해 집을 팔고 오래전에 이사했으며 아무도 그 행방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모든 단서가 무참히 끊어졌습니다. 저는 며칠 밤을 꼬박 세웠고 눈은 떼엔하고 수염은 덥수룩해졌습니다. 수천억 원짜리 계약서들은 옆으로 치워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찾을 수만 있다면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도 감수하고 전국의 모든 신문 일면에 사람을 찾는 광고를 낼 준비를 했습니다. 막 광고 게재 명령서에 서명하려던 순간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김 비서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하면서도 기쁨에 차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고용한 사설 탐정팀이 마침내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서연 씨는 신분증을 사용하지 않고 거주지를 등록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을 피해 도망다니고 있었고 현재 도시 남쪽의 달동네에서 계약 없이 단칸방을 빌려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주소를 듣자마자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차키를 움켜쥐고 화살처럼 사무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도시 남쪽의 달동네는 시커먼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악취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녹슨 양철 지붕을 얹은 쪽방들이 다닥다닥 붙어 햇빛조차 가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골목길, 머리 위로는 거미줄처럼 어지럽게 얽힌 전선들. 저는 차에서 내려 주변 노동자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무시하고 가장 깊은 골목으로 직진했습니다. 7번 건물.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낡고 허름한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부서진 콘크리트 계단을 오르자 곰팡내와 습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6층, 602호. 썩어가는 합판 문 앞에 서자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단호하게 3번 노크했습니다. 안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리더니 삐걱거리며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고 한 여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심장이 굳는 듯 했습니다. 서연이가 낡고 해진 티셔츠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듯 깡마르고 창백했습니다. 생기 없는 피부, 긁힌 자국으로 가득한 거친 손. 하지만 그 눈, 가을 호수처럼 맑고 투명한 그 눈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자신의 쪽방문 앞에 서 있는 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를 보고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녀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계속해서 눈을 깜빡였습니다. 몇 초 후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상냥하고 수줍은 미소였습니다. 나 아직 기억하는구나? 그 단순한 한마디가 제 안의 모든 방어벽을 무너뜨렸습니다.
목이 메고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저는 방 안을 슬쩍 쳐다봤습니다. 10제곱미터도 안 되는 방. 침대도 없이 낡은 매트리스 하나가 바닥에 깔려 있고 사방에는 값싼 약봉투와 붉은 독촉장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든 답답한 공기. 저는 다시 서연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어떤 반대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곳에 더는 못 있어. 나랑 가자. 서연이는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당황과 자격지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내저으며 거절했습니다. 여기서 잘 지내고 있고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며 더 이상 누구에게 빚지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회피적인 태도는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한 걸음 다가가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최대한 따뜻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이럴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8년 전 그녀가 도와준 돈은 단순한 등록금이 아니라 내 목숨과 미래 그 자체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8년 동안 빛처럼 안고 죄책감과 자책 속에서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만약 나를 친구로 생각한다면 제발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서연이의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고 흐느낌을 참다가 마침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전 재산은 낡아빠진 천 가방 하나에 겨우 들어갔습니다. 보석도 화장품도 없이 급하게 접은 옷 몇 벌과 어머니의 병원 기록 서류 뭉치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에서 가방을 빼앗아 들고 다른 손으로는 그녀의 차갑고 깡마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이끌고 어두운 계단을 내려와 축축한 그 방을 뒤로 했습니다. 최고급 세단은 시끄러운 거리를 지나 화려한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전용 엘리베이터는 우리를 롯데월드타워 최상층 최고급 펜트하우스로 데려갔습니다. 서연이는 안으로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과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대한 통유리창이 있는 넓은 공간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녀의 주눅든 모습을 보고 저는 그녀의 자존심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완벽한 핑계를 댔습니다. 현재 내부 업무와 일정을 관리해줄 개인 비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펜트하우스는 그 직책에 따라 제공되는 숙소라고. 이렇게 하면 그녀는 떳떳하게 이곳에 머물며 빚을 갚을 수 있는 두둑한 월급을 받으면서도 구걸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서연이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감사의 빛이 어렸습니다. 넓은 거실 한가운데서 어쩔 줄 몰라 하던 그녀의 배에서 갑자기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서연이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황급히 배를 감싸쥐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어색한 분위기를 풀었습니다. 저는 개인 셰프를 불러 호화로운 식사를 준비하지도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 그녀를 데려가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차에 태우고 직접 운전해 우리 옛날 대학교 근처에 붐비는 먹자골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 포장마차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8년 전 제가 첫 아르바이트 월급을 받아 그녀가 내준 등록금을 다 갚고 나서 바로 이 작은 가게에서 그녀에게 밥을 샀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주인 아저씨는 여전히 저를 알아보고는 반갑게 뜨끈한 떡볶이와 순대국밥 2그릇을 내왔습니다. 서연이는 조심스럽게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뜨거운 김이 그녀의 지친 뺨을 발그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맛있게 먹었고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마치 모든 근심을 잠시 잊은 듯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밤이 깊었습니다. 약해진 몸과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서연이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녀는 푹신한 소파에 앉자마자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운 그녀의 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녀를 킹사이즈 침대에 눕히고 조심스럽게 실크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제가 돌아서려던 순간 서연이가 미간을 찌푸리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이불 끝을 꽉 쥐고 고통스러운 악몽 속에서 엄마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애절한 부름은 제게 잔혹한 현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녀 어머니의 병 문제를 즉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가 아직 잠들어 있을 때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얼굴로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김 비서가 밤새 정리한 기밀 딱지가 붙은 두꺼운 서류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한 장씩 넘겼고 분노의 불길이 가슴속에서 치솟았습니다. 의료 보고서에는 서연이의 어머니,
이 여사님이 말기 신부전증, 즉 요독증을 앓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상태는 매우 위중했습니다. 그녀는 하루하루 투석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고 긴급 장기 이식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극도로 분노하게 만든 것은 그 뒤에 있는 서류들이었습니다. 서연이의 가족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원인은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이의 아버지 서 사장님은 정직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가장 친한 친구이자 의형제였던 박태만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박태만은 유령 계약서를 만들어 회계사와 짜고서 사장님의 회사 자금을 전부 빼돌렸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는 서 사장님의 명의로 사채업자들에게 수백억 원을 빌렸습니다. 사건이 터졌을 때 1,000억 원의 돈은 증발했고 박태만은 종적을 감췄습니다. 빗발치는 빚 독촉과 친구의 배신에 충격을 받은 서 사장님은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상에서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여사님은 남편의 죽음과 빚쟁이들이 집안의 물건을 압류해가는 모습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심각한 병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배신자 박태만은 그 피 같은 돈으로 대성그룹을 설립했습니다. 그는 이제 존경받는 기업가가 되어 TV에 나와 자선활동을 하고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해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 사장님의 시체와 두 모녀의 극한의 고통 위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줄을 읽고 저는 파일을 탁 소리나게 덮었습니다. 저는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즉시 계획을 세우게. 박태만 그놈이 저지른 짓에 수십만 배로 갚아줄 테니.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칠 때 서연이는 잠에서 깨어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딱딱한 재킷을 벗고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린 채 그녀에게 복잡한 수입 커피 머신 사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녀 바로 뒤에 서서 컵을 잡기 위해 팔을 뻗었습니다. 그녀를 품에 완전히 안는 자세였습니다. 서연이는 깜짝 놀라 어깨를 떨었고 두 뺨은 잘 익은 토마토처럼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녀가 숨 막히지 않도록 한 걸음 물러선 뒤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회사 명의로 전문 구급차를 준비해 그녀의 어머니를 지방병원에서 서울 아산병원, 즉 이 도시 최고의 의료시설을 갖춘 곳으로 옮겼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내 최고의 전문 의료진을 초빙해 협진을 진행하도록 했으며 치료비 전액을 책임지고 적합한 신장 기증자를 찾기 위해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연이는 그 말을 듣고 눈을 동그랗게 뜬 채 망연자실했고 지친 얼굴 위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계속 고개를 저으며 이 빚은 너무 커서 평생 갚을 수 없다며 거절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손을 들어 부드럽게 그녀의 입을 막았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지난 8년간의 내 잘못을 속죄하고 내가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만약 그녀가 거절한다면 나는 평생을 후회하며 살게 될 것이라고. 제 진심 어린 말을 듣고 서연이는 더 이상 반대하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그녀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에는 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마이바흐가 롯데월드 타워의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와 서울의 아침 혼잡한 교통 속으로 합류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아 차 문에 바싹 붙어 앉아 있는 그녀를 힐끗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서연이는 어제 입었던 낡은 티셔츠를 그대로 입고 있었고 긴 검은 머리는 뒤로 단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속 창밖을 내다보며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꽉 쥐고 있었습니다. 명백한 긴장과 불안의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그녀의 꽉 쥔 손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그 차가운 손을 제 온기로 감싸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긴장을 풀라고 미소 지으며 안심시켰습니다. 오늘은 곧 시작될 비서 업무에 필요한 몇 가지 물건을 사러 갈 것이라고. 차는 도시에서 가장 번화한 갤러리아 백화점 정문 앞에 부드럽게 멈춰섰습니다. 경비원이 황급히 달려와 차문을 열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제가 먼저 내린 뒤 서연이가 내릴 수 있도록 손을 내밀었습니다. 눈부신 햇빛을 반사하는 유리로 뒤덮인 화려한 건물 앞에서 서연이는 제 등 뒤로 살짝 물러섰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값비싼 명품 옷을 입고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를 풍겼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모습과 서연이의 낡은 옷차림의 대비는 그녀를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꽉 잡고 단호하게 그녀를 이끌고 번쩍이는 자동 유리문을 통과했습니다.
우리의 첫 목적지는 1층에 위치한 샤넬 매장이었습니다. 매장 안은 특유의 우아한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따뜻한 노란 조명이 막 진열된 최신 컬렉션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들어서자 검은 유니폼을 입은 몇몇 직원들이 우리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제 값비싼 맞춤 정장을 지나 서연이의 초라한 모습에 멈췄습니다. 그들의 눈에 스쳐 지나가는 경멸감. 아마도 부자가 가난한 여자를 데리고 눈욕이나 시켜주러 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프로다운 태도는 여전히 여성 매니저가 다가와 상업적인 미소를 지으며 무엇을 도와드릴지 묻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직원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옷걸이를 한 바퀴 둘러보며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낮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가을 신상 컬렉션의 드레스, 오피스룩, 데일리룩 전부 다 가져오세요. 제 옆에 있는 이분 사이즈에 맞춰서. 여성 매니저는 그렇게 큰 요구에 잠시 놀랐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 매장의 모든 직원을 동원해 옷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는 당황하며 제 소매를 끌어당기며 여기 옷은 너무 비싸고 이렇게 많이 필요 없다며 평범한 오피스룩 한두 벌이면 충분하다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걱정을 무시하고 그녀를 넓고 고급스러운 피팅룸으로 밀어넣으며 직원에게 옷 갈아입는 것을 도와주라고 지시했습니다. 15분 후 붉은 벨벳 커튼이 옆으로 젖혀졌습니다. 걸어 나오는 여자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잿는 듯 했습니다. 서연이는 아이보리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허리선은 잘록하게 조여져 가느다란 몸매를 강조했고 적당히 파인 넥라인은 매력적인 쇄골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창백한 피부는 조명 아래서 환하게 빛나는 듯 했습니다. 더 이상 고생에 찌든 마트캐셔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지금 서연이는 마치 동화 속에서 걸어 나온 고귀하고 우아한 공주 같았습니다. 아까 경멸의 눈초리를 보내던 직원들조차 이제는 입을 가리고 그녀의 놀라운 변신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의 뼛속 깊이 새겨진 귀족적인 분위기는 그저 시간의 먼지에 가려져 있었을 뿐 이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눈에는 감출 수 없는 매혹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이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드레스 자락을 꽉 쥔 채 제게 이상해 보이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뺨 옆으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고 매장 안의 모든 직원에게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내 여자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녀는 가장 화려한 옷을 입기 위해 태어났으니까요. 저는 매니저에게 돌아서서 지갑에서 무한 한도의 블랙카드를 꺼내 건넸습니다. 저는 그녀가 입어본 모든 옷을 하나도 빠짐없이 포장해서 시그니엘 펜트하우스 주소로 바로 배송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매장 직원들의 태도는 즉시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허리를 굽히고 아첨하며 절대적인 공손함으로 앞다투어 물건을 포장했습니다. 의상 쇼핑을 마친 후 저는 계속해서 서연이를 화장품과 보석 코너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지친 피부를 회복시키기 위해 최고급 스킨케어 세트를 골라주었습니다. 카드가 긁힐 때마다 그것은 제 모든 능력으로 그녀에게 보상하겠다는 나의 무언의 약속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제 옆에서 감동으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거절의 말을 하지 않고 그저 제 안파에 순순히 따랐습니다. 그날 오후 햇살이 옅어지고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차는 서울 아산병원 VIP 병동 앞에 멈췄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마자 병원장과 각과의 과장들이 직접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거물급 투자자의 등장은 병원 전체를 긴장시키고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만들었습니다. 병원장은 극도로 공손한 태도로 다가와 저와 악수했습니다. 그는 이 여사님을 치료하기 위해 최고의 약과 최고의 의료진을 사용할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병원의 가장 높은 층 VIP 병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은 5성급 호텔 스위트룸과 다름없을 정도로 넓었고 평면 TV, 가죽 소파, 고급 공기청정기, 그리고 작은 주방 공간까지 모든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여사님은 스마트 의료 침대에 누워 계셨고 안색은 지방 병원에 계실 때보다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모습, 깨끗하고 우아한 모습으로 들어오는 딸을 보고 그녀는 놀라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이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꼭 껴안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제가 어떻게 두 모녀를 도와주었는지 흐느끼며 이야기했습니다. 이 여사님은 저를 올려다보며 깡마른 손을 모아 감사를 표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다가가 어머님의 손을 잡고 이것은 제 책임이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안심하고 요양하시고 나머지는 제가 모두 책임지겠다고. 저는 창가에 조용히 서서 그들의 따뜻한 재회를 바라보며 이 미소를 영원히 지켜주겠다고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밤이 내리고 활기찬 도시가 어둠에 잠겼습니다. 반짝이는 네온 불빛이 마천루의 유리에 화려한 빛을 반사했습니다. 저는 고급 세단 뒷좌석에 앉아 날카로운 눈빛으로 앞을 응시했습니다. 오늘 밤 저의 목적지는 독림, 부유한 상류층만이 드나드는 최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김비서를 통해 박태만, 서연이의 가족을 비극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그 남자와의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 만남의 완벽한 명분은 그의 대성그룹이 간절히 자금을 원하고 있는 거대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였습니다. 독림은 궁중 스타일로 디자인되어 웅장하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저는 부드러운 붉은 카펫이 깔린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양 옆에는 값비싼 수목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김비서는 비밀 문서가 가득 든 악어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제 뒤를 바짝 따랐습니다. 레스토랑 지배인이 허리를 굽혀 우리를 가장 호화로운 중앙 VIP 룸으로 안내했습니다. 문턱을 넘어서자마자 박태만이 자개로 장식된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번쩍이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불룩 나온 배가 눈에 띄었으며 가슴에는 성공한 기업가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지 박태만은 황급히 벌떡 일어나 얼굴에 아첨하는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는 두 손을 비비며 달려와 제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저의 젊은 나이와 뛰어난 재능을 칭찬하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냉담한 표정을 유지하며 거만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탁에는 이미 전복, 샥스핀부터 한정판 와인까지 가장 비싼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박태만은 직접 제게 와인을 따라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상 중인 생태 리조트 프로젝트에 대해 엄청난 청사진을 제시하며 떠들어댔습니다. 제 회사에 투자만 있다면 대성그룹은 확실히 전국 최고 수준으로 도약할 것이며 투자자에게 10배의 수익을 안겨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씁쓸한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크리스탈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방 안의 공간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땀으로 번들거리는 박태만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가에 살기 어린 미소를 띄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의 프로젝트는 정말 매력적이군요. 하지만 수천억 원짜리 협력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옛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박태만은 잠시 멈칫했고 입가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그는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친구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그의 심장을 꿰뚫는 두 글자를 똑똑히 내뱉었습니다. 서 사장님.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박태만의 얼굴은 붉은색에서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의 포크를 쥔 손이 떨리더니 식기를 접시에 떨어뜨려 시끄러운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짐짓 한숨을 쉬며 평정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완벽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서 사장님은 친한 의형제였지만 불운하게 사업에 실패해 일찍 세상을 떠나 자신도 매우 가슴 아프다고. 그는 심지어 뻔뻔하게도 친구의 가족을 많이 도왔지만 상황을 구할 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뻔뻔한 거짓말을 듣는 제 마음속 분노는 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김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서류 가방이 열리고 두꺼운 서류 뭉치와 태블릿 PC가 박태만 앞에 깔끔하게 놓였습니다. 김 비서가 비디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초췌한 중년 남성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예전에 박태만과 공모했던 회계팀장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회계팀장은 울면서서 사장님 회사의 장부를 조작하고 수백억 원의 자금을 빼돌려 유령 회사를 통해 박태만의 개인 계좌로 송금한 전 과정을 자백했습니다. 박태만은 눈을 부릅뜨고 화면을 쳐다보며 식은땀을 줄줄 흘렸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부인하려 했고 그것이 대성그룹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비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두 번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그것은 박태만의 옛 애인의 휴대폰에서 복구한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박태만의 의기양양한 목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깨고 똑똑히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천박하게 웃으며 애인에게서 사장이라는 멍청이를 속여 유령 계약서에 서명하게 하고 1,000억 원을 챙긴 뒤 모든 사채 빚을 그에게 떠넘겼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죽든 말든 내 알 바 아니고 돈은 내가 챙긴다고 뻔뻔하게 선언했습니다. 모든 명백한 증거가 빚 아래 드러났습니다. 존경받는 기업가의 위선적인 가면이 무참히 찢겨나갔습니다. 박태만은 두려움에 다리가 풀려 벨벳 의자에서 미끄러져 차가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는 제 발치에 기어와 패배한 개처럼 두 손을 모으고 빌었습니다. 그는 울면서 죄를 인정하고 일시적인 탐욕이 이성을 마비시켰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는 제게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애원하며 모든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단지 이 증거들을 경찰에 넘기지 말아달라고. 저는 발치에 엎드린 원수를 극도의 경멸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나는 그가 서연이와 그녀의 가족에게 안겨준 고통의 수천 배를 맛보게 할 것이다. 독림의 VIP 룸 안의 공기는 숨막히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굳건히 앉아 바닥에 엎드린 그를 칼날 같은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박태만은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채 이마에서 피가 날 정도로 계속 머리를 또섰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애원의 중얼거림은 정말 비참하게 들렸습니다. TV에서 도덕을 설파하던 수천억대 자산가가 지금은 이토록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재킷을 바로 하고 그에게 단호하게 걸어갔습니다. 제 반짝이는 구두 끝이 애원하며 올려다보는 그의 얼굴 바로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천근만근의 무게를 실어 협상 불가능한 3가지 조건을 똑똑히 선언했습니다. 첫째, 내일 정오 12시까지 그가 8년 전 빼돌린 1,000억 원 전액과 지난 8년간의 복리 이자를 시장 금리에 맞춰 반환할 것. 그가 토해내야 할 총액은 3,000억 원이 넘을 것이며 그 돈은 이 여사님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한다. 둘째, 내일 오후 즉시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의 모든 유력 언론사를 초청할 것. 그 자리에서 그는 서 사장님을 사기로 죽음에 이르게 한 자신의 범죄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대성그룹의 공식 파산을 선언해야 한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건. 그는 서 사장님의 묘소 앞에 가서 고인의 영혼에 사죄하는 의미로 정확히 100번 머리를 조아려야 한다. 박태만은 제 3가지 조건을 듣고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경악에 입을 벌리고 그렇게 하면 자신의 인생과 경력이 모두 사라지고 이 도시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더듬거리며 변명했습니다. 그는 제 발목을 붙잡고 계속 울부짖으며 기자회견 조건만이라도 완화해달라고 마지막 체면이라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비웃으며 무자비하게 발로 그를 걷어찼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그의 귀에 잔혹한 진실을 속삭였습니다. 체면을 지킬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네가 이 3가지 조건을 이행한 직후 모든 증거 자료는 김 비서가 경제범죄수사팀에 바로 제출할 테니까 네, 남은 인생은 차가운 감옥 철창 안에서 보내게 될 거다. 박태만의 절망적인 비명이 밀폐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바닥을 주먹으로 치며 잔혹하지만 지극히 마땅한 징벌 앞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를 다시 쳐다보지도 않고 등을 돌려 레스토랑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는 늑대의 마음을 거친 한 남자의 폐허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찬란한 햇살이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뜨거운 블랙커피를 마시며 금융 뉴스 채널이 켜진 거대한 TV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서연이는 부엌에서 나와 고소한 냄새가 나는 계란 프라이와 빵이 담긴 접시를 들고 왔습니다. 그녀는 제 옆에 얌전히 앉았고 그녀의 맑은 눈은 여전히 상냥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갑자기 금융뉴스에 익숙한 시그널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서 여성 앵커의 심각한 목소리가 재계의 충격적인 사건을 알렸습니다. 화면에는 대성그룹 기자회견의 생중계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박태만은 헝클어진 머리, 넋 나간 사람처럼 붓고 쬐탄 눈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주위에서는 수십 개의 기자 렌즈가 터뜨리는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떨리고 끊어지는 목소리로 박태만은 수백만 명의 시청자 앞에서 자백서를 한자 한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는 친한 친구였던서 사장님을 속여 재산을 빼앗고 억울한 죽음으로 몰아넣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비열한 수법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대성그룹이 지불불능 상태에 빠졌으며 즉시 파산 신청을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어서 화면은 박태만이 하얀 상복을 입고 교회 묘지의 한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이마에서 붉은 피가 흐를 때까지 딱딱한 땅에 계속 머리를 잿는 장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서연이의 손에 있던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고 사기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TV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깡마른 두 뺨 위로 눈물이 비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그녀는 굴욕 속에서 살아야 했고 하늘에서 떨어진 막대한 빚을 짊어져야 했으며 가족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원수가 법망 밖에서 뻔뻔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잔인한 진실과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은 그녀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들을 둑이 터지듯 터뜨렸습니다. 서연이는 갑자기 돌아서서 제품에 뛰어들어 저를 꽉 껴안고 제 어깨에 머리를 묻고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쉰 목소리로 가슴을 찢는 듯 했으며 도둑맞은 청춘의 모든 슬픔과 억울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팔을 벌려 떨고 있는 그 작은 몸을 품에 안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그녀의 눈물이 제 셔츠 앞대를 흠뻑 적시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모든 슬픔을 쏟아낼 수 있도록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조용히 곁을 지켰습니다. 길고 긴 악몽은 정말로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서연이의 삶에는 빛과 행복으로 가득한 날들만 남을 것입니다. 원수 박태만이 무릎 꿇고 죗값을 치른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연이의 삶은 평온한 리듬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그룹 회의실에 앉아 중요한 인수합병 프로젝트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에는 복잡한 재무도표가 떠 있었고 각 부서장들이 차례로 업무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매우 진지하고 긴장감이 넘쳤습니다. 갑자기 제 책상 위에 놓인 개인 휴대폰이 격렬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서울 아산병원 병원장이었습니다. 중요한 일이라는 직감이 들어 저는 즉시 손을 들어 회의를 중단시켰습니다. 제가 통화 버튼을 누르자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병원장의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이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국가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방금 교통사고로 불행히 사망한 젊은 청년이 뇌사 판정을 받았다는 기록을 확인했다고 알렸습니다. 그 청년의 가족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모든 장기를 기증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기적적으로 항원 검사 결과 기증자의 신장이 이 여사님의 몸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저는 회장석에서 벌떡 일어나 임원들의 극심한 놀라움을 무시하고 즉시 회의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급히 챙겨 회의실을 뛰쳐나와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알리고 그녀를 데리러 가기 위해 직접 차를 몰아 펜트하우스로 달려갔습니다. 롯데월드타워에서 병원까지 가는 내내 서연이는 제 옆에 앉아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고 입으로는 계속해서 신의 가호에 감사하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고 제 온기와 안도감을 전해주기 위해 가볍게 쥐었습니다. 차는 아스팔트 위를 빠르게 달려 병원 정문 앞에 멈췄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차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를 타고 VIP 병동으로 직행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는 의료진이 이미 모든 임상 절차를 준비해놓고 있었습니다. 병원장은 직접 두꺼운 진료 기록부를 들고 매우 복잡하고 많은 위험을 내포한 신장 이식 수술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수술이 약 8시간 동안 계속될 것이며 병원 최고의 수술팀 전체의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여사님은 이 동 침대에 누워 딸을 보며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깡마른 팔을 뻗어 서연이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건강 잘 챙기고 절대 너무 걱정해서 마음 상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말을 마치자 간호팀이 침대를 밀기 시작했고 무균 수술실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수술실 문이 서서히 닫혔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붉은 LED 간판이 환하게 켜지며 생명을 되찾기 위한 힘겨운 싸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부터 병원 복도 전체는 무서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서연이는 푹신한 대기 의자에 앉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닫힌 문 앞을 계속 서성였고 안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따금 까치발을 들어 작은 유리창 너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시간은 한세기처럼 느리게 한순간 한순간 흘러갔습니다. 저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서연이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를 눈으로 외쳤습니다. 그녀가 극도의 긴장으로 비틀거리자 저는 단호하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억지로 의자에 앉혔습니다. 저는 그녀의 머리를 제 넓은 어깨에 기대게 하고 떨리는 몸을 팔로 꽉 껴안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쉬라고. 내가 여기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 테니 의사 선생님은 분명 좋은 소식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긴장된 분위기는 여전히 텅 빈 복도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마치 폭풍 속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을 찾는 것처럼 제 재킷자락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이따금 금속 도구 쟁반을 들고 급히 지나가며 내는 날카로운 소리는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수술실 문이 살짝 열릴 때마다 저와 서연이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지만 그것이 단지 의료용품을 보충하는 직원임을 확인하고는 실망하며 다시 앉기를 반복했습니다. 기다림은 사람의 체력과 정신을 끔찍하게 갉아먹었습니다. 서연이의 입술이 바짝 마른 것을 보고 저는 즉시 김비서에게 따뜻한 우유 2잔을 사오게 하고 조심스럽게 식혀서 그녀가 남은 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억지로 마시게 했습니다. 8시간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마치 평생처럼 흘러갔습니다. 창밖의 하늘은 붉은 노을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수술실 문 위에 눈부신 붉은 신호등이 꺼졌습니다. 유리문이 자동으로 양쪽으로 열렸습니다. 병원장이 수술팀을 이끌고 걸어 나와 거추장스러운 의료용 마스크와 고무장갑을 벗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시간 수술대 옆에 서 있었던 극심한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은 끝없는 기쁨과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와 매우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수술 전체가 눈부시게 성공했으며 새로운 신장이 혈관과 완벽하게 연결되어 이 여사님의 몸 안에서 순조롭게 기능하며 첫 소변을 배출하기 시작했다고 또렷하게 알렸습니다. 환자는 이제 가장 위험한 고비를 완전히 넘겼으며 거부 반응 과정을 계속 면밀히 관찰하기 위해 중환자실로 옮겨질 것이라고. 의사의 입에서 성공이라는 2글자가 들려오자 서연이의 2 다리는 완전히 힘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그녀의 겨드랑이를 잡아 일으켜 세우고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서연이는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울음은 원수가 TV에서 죗값을 치르는 것을 보던 날의 분노나 고통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신이 마침내 그녀의 사랑하는 어머니를 놓아주었을 때 터져나온 완전한 해방감과 벅찬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서연이의 가지픈 등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가볍게 등을 토닥이고 병원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 노을빛이 하늘의 따뜻한 황금빛을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폭풍우는 마침내 물러가고 평화롭고 빛으로 가득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역사적인 신장이식 수술 후 열흘이 지나자 이 여사님의 건강은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새로운 신장을 매우 잘 받아들였고 심각한 거부 반응의 징후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혈압, 심박수에서 배설 기능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체 지표가 점차 건강한 사람의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중환자실은 이제 자연광과 제 사업 파트너들이 보낸 화려한 꽃다발로 가득 찼습니다. 병원장은 직접 와서 진찰하고 일주일만 더 경과를 지켜보면 이 여사님이 공식적으로 퇴원하여 외래 치료 단계로 전환할 수 있다고 기쁘게 알렸습니다. 수년 동안 서연이의 마음을 짓누르던 가장 큰 짐이 이제 완전히 덜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어두운 슬픔이나 무거운 걱정이 서려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가 주위를 둘러볼 때마다 입가에는 밝고 맑은 미소가 항상 머물렀습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그룹에서의 업무를 마치기로 결정했습니다. 복잡한 프로젝트 입찰 서류 더미는 모두 김 비서에게 넘겨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직접 스포츠카를 몰아붐비는 서울 시내를 질주하며 롯데월드타워의 펜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지문인식 잠금 장치를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익숙하고 향기로운 음식 냄새가 제 후각을 자극했습니다. 그것은 값비싼 개인 셰프가 종종 만들던 고급 서양 요리의 느끼한 버터 냄새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 자주 찾던 5성급 레스토랑의 호화로운 맛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소박하고 단순하지만 이상하게도 강렬한 매력을 가진 오래전 그리운 집을 떠올리게 하는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는 넓은 펜트하우스의 오픈 키친에서 퍼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딱딱한 재킷을 벗어 가죽 소파에 걸쳤습니다. 제 시선은 나무 도마 위에서 부지런히 팔을 썰고 있는 서연이의 작은 등 뒤에 멈췄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꽃무늬가 있는 옅은 푸른색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길고 부드러운 검은 머리는 반짝이는 집게핀으로 깔끔하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주철 프라이팬에서 기름이 지글거리는 소리와 칼질 소리가 어우러져 제가 지난 수년간 비즈니스 세계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따뜻한 가정의 교향곡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투명한 유리창에 등을 기댄 채 팔짱을 끼고 그 평화롭고 마음 뭉클한 광경을 조용히 감상했습니다.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에 서연이가 깜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작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두 뺨은 뜨거운 가스레인지 불꽃 때문에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제 눈과 마주치자 그녀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밥주걱을 들고 이미 깔끔하게 차려진 오크 식탁을 가리켰습니다. 서연이는 지난 시간 동안 제가 그녀와 어머니를 위해 헌신한 것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직접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싶었다고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 집안일이라고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혀본 적 없는 공주님이었고 집안이 파산한 후에는 라면이나 빵으로 끼니를 때우기 일쑤여서 요리 실력이 정말 형편없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유일하게 자신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 수 있는 요리는 매우 평범한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뿐이라고. 저는 기쁘게 나무 의자에 앉아 식탁 중앙에 놓인 색이 약간 진해 보이는 계란말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옆에는 급하게 썬 듯 크기가 제각각인 돼지고기 몇 점이 떠있는 김치찌개 그릇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에게 이것은 제가 맛본 가장 호화롭고 값진 잔치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젓가락으로 계란말이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고 씹었습니다. 혀끝에 음식이 닿는 순간 짠맛이 뇌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제 앞에 서 있는 아마추어 요리사가 실수로 소금을 너무 많이 넣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서연이는 옆에 가만히 서서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찬 눈으로 제 표정 하나하나를 살폈습니다. 그녀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고 앞치마 자락을 계속 만지작거리며 제 평가를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과 달리 그 짠 계란말이를 꿀꺽 삼키고 고개를 들어 매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천천히 씹으며 밥도둑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직접 흰밥을 가득 퍼서 탄 계란말이를 계속 집어먹고 찌개를 맛있게 떠먹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사내진미인 것처럼. 제가 그렇게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서연이의 얼굴에 드리웠던 걱정은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밝은 미소와 자부심, 그리고 끝없는 행복이 피어났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맞은편 의자에 앉아 깨끗한 젓가락으로 제 밥그릇에 계속해서 음식을 덜어주었습니다. 식사 내내 우리는 병원에서 이 여사님의 상태가 좋아지는 것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했습니다. 춥고 사람 온기 없던 넓은 펜트하우스는 이제 진정한 가정의 따뜻한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제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년간 메말랐던 제 심장은 달콤한 꿀로 채워져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듯 했습니다. 비록 소박한 2가지 반찬뿐인 저녁 식사였지만 거기에는 저를 향한 그녀의 진심 어린 마음과 깊은 감사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밥 한 톨까지 깨끗이 비우고 젓가락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은 뒤 매우 진지한 태도로 새로운 결정을 선언했습니다. 저는 요즘 식당 음식이 너무 기름지고 건강에 해롭다고 똑똑히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제 하루 3끼는 모두 이 헌신적인 개인 비서에게 전적으로 맡기겠다고. 제 말에 서연이는 까르르 웃으며 기쁘게 고개를 끄덕이며 명령을 받들었습니다. 바로 그 멋진 순간 저는 깊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한 남자의 성공의 정점은 얼마나 많은 재산을 소유했는지, 주위에 얼마나 많은 아청꾼이 있는지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저녁 퇴근했을 때 사랑이 가득 담긴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려주는 한 여인이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후 우리의 나날은 꿈속에 사는 것처럼 평온하고 달콤하게 흘러갔습니다. 서연이가 부엌을 완전히 책임지게 된 이후로 저의 건조했던 생활 습관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저는 무의미한 접대와 상류층 클럽에서의 밤샘 술자리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제 밑에 임원들은 일 중독으로 유명했던 회장님이 매일 오후 5시만 되면 서류를 정리하고 서둘러 회사를 나서는 모습에 매우 놀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아름다운 비서가 직접 준비한 따뜻한 저녁 식사를 먹기 위해서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매일 꾸준히 연습한 덕분에 서연이의 요리 실력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식탁에 오르는 음식은 점점 더 다양해졌고 간도 딱 맞았으며 고급 레스토랑 메뉴 못지않게 보기 좋게 차려졌습니다. 그 주 일요일 아침 서울의 날씨는 초가을에 접어들어 시원한 바람과 낭만적인 옅은 햇살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뤄둔 모든 일을 접고 답답한 펜트하우스에만 갇혀있는 대신 서연이를 데리고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주 합리적인 핑계를 댔습니다. 회사 이사회에서 시내 고등학교들을 위한 대규모 전액 장학재단을 후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오늘 휴일의 비서의 임무는 저와 함께 옛 고등학교로 돌아가 시설을 실사하고 학교 관계자들과 논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학창시절의 추억이 가득한 옛 장소로 돌아간다는 말에 서연이의 눈은 즉시 기대감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침실로 달려가 흰색 플리츠 원피스를 정성껏 골라 입었고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카락은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지금 그녀의 모습은 18살의 순수했던 여고생 시절처럼 싱그럽고 빛났습니다. 고급 세단은 익숙한 교문을 지나 거대한 플라타너스 나무 그늘 아래 조심스럽게 멈춰 섰습니다. 8년이 지났지만 고등학교 건물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정겨운 노란색 페인트가 칠해진 3층 건물과 시간의 흔적이 묻어나는 붉은 기와 지붕. 주말이라 교정은 한적했고 멀리 떨어진 체육관에서 몇몇 남학생들이 농구를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공을 튀기는 소리가 정적 속에서 울려 퍼지며 나뭇잎 스치는 소리와 함께 수많은 청춘의 기억들이 마음속에 가득 차올랐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서연이와 나란히 우리 옛 12학년 일반 교실이 있던 2층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우리는 페인트가 바랜 나무문 앞에 조용히 멈춰섰습니다. 열린 유리창 너머로 나무 책상과 의자들이 여전히 예전처럼 줄지어 있었습니다. 교단 위 칠판에는 마치 우리가 어제 막 졸업한 것처럼 하얀 분필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교실 앞에서 잠시 추억에 잠긴 후 저는 서연이를 교직원 행정실 건물로 이끌고 학교 기록 보관실로 향했습니다. 미리 교장 선생님과 연락해둔 덕분에 나이든 경비 아저씨가 열쇠 꾸러미를 들고 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넓은 방은 특유의 키키한 종이 냄새와 구석구석 쌓인 시간의 먼지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천장까지 닿는 철제 책장에는 여러 세대에 걸친 학생 기록과 교환 파일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장학금 지급 기준을 객관적으로 세우기 위해 우리 학년의 성적 통계 자료가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며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저는 서연이에게 저쪽 구석 4번 책장에서 자료를 찾아달라고 부드럽게 부탁했습니다. 서연이는 순순히 따랐습니다. 그녀는 까치발을 들고 낡은 비닐로 쌓인 누렇게 변색된 생활기록부를 조심스럽게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방 안은 종이 넘기는 소리만 들릴 뿐 고요했습니다. 갑자기 방구석에서 서연이가 귀한 보물이라도 찾은 듯 기쁘게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우리 반 전체가 함께 썼던 롤링페이퍼를 신나게 들어 올렸습니다. 두꺼운 파일 사이에 끼어운 좋게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낡은 나무의자 2개를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잉크가 바랜 종이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졸업기념 단체 사진이 눈앞에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추억이 깃든 사진 속에서 서연이는 양갈래로 머리를 닦고 마치 해바라기처럼 환하게 웃으며 가장 눈에 띄는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반면 깡마르고 생기 없는 몸에 낡은 교복 셔츠를 입은 저는 마치 고민 많은 노인처럼 심각한 얼굴로 맨 뒷줄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사진 속 제 굳은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입을 가리고 킥킥 웃으며 놀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너는 옛날에 항상 찌푸리고 다가가기 어려운 표정이었어. 반 애들이랑 말도 안 섞고 어떤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았잖아. 다들 네가 공부를 너무 잘해서 거만하기 때문에 아무하고도 친하게 지내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저는 사진 속 낯선 제 모습을 들여다보며 쓰라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낮은 목소리로 당시 저를 짓누르던 보이지 않는 압박감에 대해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파산한 가족의 막대한 빚을 짊어져야 했던 가난하고 절망적인 학생. 낮에는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가고 밤에는 동이 틀 때까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다른 친구들처럼 놀 시간이 어디 있었겠냐고. 저는 당시에 제 자신이 마치 뾰족한 가시를 세운 고슴도치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일부러 차갑고 무관심한 겉모습으로 내면 깊숙이 숨겨진 극심한 자격지심과 상처받기 쉬운 영혼을 가리려 했다고. 제 찢어질 듯한 진심 어린 고백을 듣고 서연이의 얼굴에서 환한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호수처럼 맑은 그녀의 눈에는 제가 겪었던 어두운 과거에 대한 끝없는 공감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좁은 기록 보관실 안에서 우리 사이에 물리적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너무나 조용해서 제 왼쪽 가슴에서 울리는 심장 박동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플라타너스 잎사귀 사이를 뚫고 열린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녀의 가녀린 어깨와 검은 머리카락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이 풍경은 제가 무심코 잃어버렸던 아름다운 청춘의 그림 한 폭과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롤링페이퍼를 옆 책장에 놓고 그녀와 직접 마주보도록 몸을 돌렸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질문, 제가 항상 답을 찾고 싶었던 가장 큰 의문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바로 이곳에서 저는 오늘 반드시 물어봐야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그녀의 작은 어깨를 부드럽게 잡고 낮지만 매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예전에 나를 도와준 진짜 이유를 묻고 싶어. 고등학생에게 그 엄청난 등록금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어. 만약 단순히 같은 반 친구로서의 동정심이나 가난한 남학생의 비참한 처지에 대한 연민 때문이었다면 그 희생은 너무나도 컸어. 나는 대체 어떤 강한 동기가 너로 하여금 몰래 내 등록금을 내주고 내 미래 전체를 구해준 뒤 어떤 감사나 보답도 요구하지 않고 조용히 뒤로 물러서게 했는지 알고 싶어. 제 질문에 그녀는 살짝 놀랐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이 계속 깜빡였고 두 뺨은 저녁 노을처럼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녀는 당황해서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깍지 낀 채 어색하게 손등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바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3년 동안 같은 반에서 저에 대해 가졌던 사소하지만 매우 깊었던 기억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반 아이들은 모두 저를 괴짜, 차갑고 거만한 아이라고 비웃었지만 자신은 전혀 다른 사람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입학 첫날부터 저를 조용히 지켜봐 왔다고 했습니다. 낡은 교복 셔츠, 흙먼지가 묻은 달아빠진 운동화를 신었던 제 모습을 똑똑히 기억한다고. 제가 아침을 굶고 참고서를 사기 위해 교문 앞에서 파는 밍밍한 호빵으로 끼니를 때우던 것도 알고 있었다고. 시끄러운 쉬는 시간, 친구들이 운동장에서 떠들고 놀 때 저는 여전히 자리에 꼼짝 않고 앉아 칠판의 어려운 수학 문제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흙탕 속에서도 꿋꿋이 일어서려는 저의 강한 의지는 부잣집 여학생이었던 그녀의 마음에 매우 깊은 인상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 파산하고 제가 자퇴 신청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의 세상도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뛰어난 재능이 돈 때문에 짓밟히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었다고. 그녀는 수년간 모아온 용돈 돼지 저금통을 깨고 한 푼 두 푼 모아 제 마지막 학년 등록금을 내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진심 어린 고백을 듣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제 깊은 마음의 상처를 꿰매주는 따뜻한 바늘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아직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재능에 대한 존중과 연민만으로는 8년 만에 재회했을 때 이토록 강한 떨림을 만들어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쥐고 그녀의 눈높이에 맞춰 고개를 숙여 숨겨진 가장 깊은 마음을 말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녀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고 마치 평생의 용기를 다 짜내는 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번쩍 들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충격적인 진실을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저를 동정하지 않았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그보다 훨씬 순수하고 강렬한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그녀는 제가 심각한 얼굴로 교실에 처음 들어온 날부터 저를 남몰래 좋아해 왔다고 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집안이 몰락하고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면서도 경제신문에 실리는 제 기사를 통해 항상 저의 성공과 실패를 지켜봐 왔다고. 그녀는 저의 무심한 실종에 대해 단 한 번도 저를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잘 살고 성공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했기 때문이라고. 그 갑작스럽고 강렬한 고백은 제 심장 속 마지막 견고한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등줄기를 따라 전율이 흘렀고 극도의 행복감이 모든 세포로 퍼져나갔습니다. 8년 동안의 고뇌 속에서 저는 저 혼자 짝사랑하며 은혜의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강렬한 감정은 양쪽 모두에게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자격지심과 어리석은 오해 때문에 너무나 긴 시간을 놓쳐버렸습니다. 더 이상 단 한순간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제 품으로 강하게 끌어당겨 그녀의 가느다란 허리를 팔로 꽉 감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떨리는 그녀의 부드러운 입술에 제 입술을 포겠습니다. 8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의 그리움과 억눌린 갈망이 담긴 깊고 열정적인 키스. 그녀는 처음에는 놀라 몸이 굳었지만 곧 몸에 힘을 풀고 두 팔로 제 목을 감싸며 제 격렬한 키스에 순순히 응했습니다. 햇살이 우리 어깨 위에서 춤을 추며 마침내 시작된 곳에서 결실을 맺은 완전한 사랑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기록 보관실의 끝없는 낭만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랑을 확인한 첫 키스의 여운이 아직 입술에 남아있을 때 갑자기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가 울려 정적을 깼습니다. 서연이는 깜짝 놀라 제 가슴을 살짝 밀어내고 얼굴이 붉어진 채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작은 핸드백에서 화면에 금이 간 낡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밝게 빛나는 화면에 표시된 번호를 보고 그녀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행복한 미소가 사라지고 대신 혼란과 당혹감이 서렸습니다. 그녀는 저를 쳐다보며 우리 고등학교 반장이었던 민혁에게서 온 전화라고 불안한 목소리로 알렸습니다. 얼마 전 동창회에서 그녀를 큰 소리로 비웃었던 바로 그 녀석. 저는 미간을 찌푸리고 즉시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민혁처럼 아첨 잘하고 기회주의적인 녀석이 막대한 빚을 지고 있는 동창에게 먼저 전화를 걸 리가 없었습니다. 분명 다른 속셈이 있을 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받고 스피커폰으로 바꾸라고 신호했습니다. 통화가 연결되자마자 민혁의 아첨하는 듯한 역겨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가식적으로 웃으며 이 여사님의 건강 상태를 물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서울 아산병원에서 성공적으로 신장 이식 수술을 받고 잘 회복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뻤다고 떠들어댔습니다. 심지어 뻔뻔하게도 며칠 동안 절에 가서 두 모녀를 위해 기도를 드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참 동안의 가식적인 말들을 늘어놓은 뒤에야 민혁은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춰 매우 진심으로 뉘우치는 척했습니다. 그는 동창회 날 오해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유진에게 돌리며 유진이 술에 취해 함부로 말해서 서연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자신은 반장이지만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친구들이 나쁜 말을 하게 만들었다고 자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옛 동창들을 대표해서 서연이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어머니의 쾌유를 축하하기 위해 성대한 파티를 열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반드시 참석해달라고 간청하며 저도 함께 와서 친구들 간의 우정을 다지자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저는 이 위선적인 빠리떼의 진짜 목적을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분명 그들은 대성그룹의 붕괴와 박태만의 구속에 대한 금융 뉴스를 보았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서연이 가족의 복수를 돕고 뒤를 봐준 사람이 바로 저라는 것을 알아챈 것입니다. 가난한 마트캐셔였던 서연이가 갑자기 젊은 재벌 회장의 총애를 받는 여자가 되자 그들은 즉시 태도를 180도 바꾼 것입니다. 그들은 사과를 핑계로 서연이에게 접근하고 그것을 발판 삼아 제게 아첨하며 자신들의 출세에 이용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들의 뻔뻔함과 교활함에 속이 뒤집힐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서연이가 곤란하게 대답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채 마이크에 입을 바싹 대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단호하게 한마디 뱉었습니다. 그 위선적인 목소리 집어치우고 손님을 초대하고 싶으면 집에서 얌전히 내 초대장이나 기다려. 말을 마치자마자
저는 즉시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그녀의 핸드백에 다시 던져 넣었습니다. 그녀는 옛 반장의 급변한 태도에 아직도 어안이 벙벙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은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부드럽게 안심시켰습니다. 고등학교를 떠나 저는 그녀를 강변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사주고 펜트하우스로 데려와 쉬게 했습니다. 서재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즉시 김비서에게 전화해 지난 며칠간 옛 동창들의 모든 동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30분도 채 안 돼요. 상세한 보고서가 제 이메일로 전송되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제 아내의 분노를 더욱 거세게 불태웠습니다. 전화로 아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민혁과 유진이 이끄는 무리는 서연이가 수년간 방치했던 낡은 소셜미디어 계정까지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역겨운 칭찬 댓글을 달고 구구절절한 사과 메시지로 그녀의 메시지함을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뻔뻔함의 극치는 어제 아침이었습니다. 민혁과 유진은 값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이 여사님께 아첨하기 위해 서울아산병원 VIP 병동까지 몰래 찾아왔던 것입니다. 다행히 제가 배치한 전문 경호팀이 그들이 어머님의 요양을 방해하기 전에 즉시 발견하고 병원에서 쫓아냈습니다. 저는 고급 가죽 의자에 등을 기대고 유리 책상 위에 두 손을 깍지 낀 채 눈에 위험한 빛을 번뜩였습니다. 감히 내 여자의 가족까지 괴롭혔겠다. 그렇다면 절대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지. 단순히 전화번호를 차단하거나 소셜미디어 계정을 막는 것으로는 너무 가벼운 처벌이었다. 저는 그들의 계략을 역이용하여 이 파리떼들을 한꺼번에 잡을 거대한 그물을 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환상의 구름 위까지 올려놓고 상류층의 허영을 맛보게 한 다음 내 손으로 직접 굴욕의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이다. 저는 수화기를 들고 김비서에게 명령했습니다. 즉시 도시 최고의 컨벤션 센터인 더 플라자에 연락해서 이번 주 금요일 저녁 가장 큰 연회장을 통째로 예약하라고. 나는 그 파티를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경멸했던 자들의 경력을 묻어버릴 무덤으로 만들 것이다. 제 예상대로 수조 원대그룹 회장이 더 플라자에서 비공개 파티를 연다는 소식은 즉시 도시 상류층을 뒤흔들었습니다. 김비서는 교묘하게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 파티의 주된 목적은 젊은 재벌의 마음을 사로잡은 매우 중요한 한 여성을 소개하기 위함이라고. 금박으로 이름이 새겨진 초대장은 어떤 기업가라도 손에 넣고 싶어하는 귀한 증표가 되었습니다. 권력에 굶주려 미쳐가던 민혁과 유진은 당연히 이 천금 같은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아둔 돈을 전부 쏟아붓고 심지어 외부에서 돈을 빌려 한 하청업자로부터 엄청난 가격에 초대장 2장을 사들였습니다. 그들은 더 플라자 연회장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 자신들을 사회의 엘리트 계층으로 이끌어줄 견고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금요일 밤 도시는 화려한 불빛에 잠겼습니다. 더 플라자는 수천 송이의 수입산 백장미가 길게 깔린 마치 유럽의 궁전처럼 호화롭게 장식되었습니다. 저는 직접 서연이를 A급 스타들만 이용하는 최고급 뷰티 살롱으로 데려갔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3시간 동안 그녀의 얼굴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매만졌습니다. 긴 검은 머리는 우아하게 올려 묶고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헤어피스로 장식했습니다. 창백했던 피부는 얇고 섬세한 메이크업 아래서 환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프랑스의 유명 디자이너에게 특별히 주문 제작한 에메랄드빛 머메이드 드레스를 준비했습니다. 드레스는 몸의 곡선을 따라 흐르며 상체에는 수백 개의 작은 크리스탈이 박혀 그녀가 걸을 때마다 반짝였습니다. 그녀가 피팅룸에서 나왔을 때 공간 전체가 환해지는 듯 했습니다. 더 이상 달동네에 살던 초라한 소녀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화려하며 권위 있는 여왕이었습니다. 저는 클래식한 턱시도를 입고 그녀의 하얀 실크 장갑을 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긴 리무진이 살롱문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를 컨벤션 센터로 데려갔습니다. 차가 더 플라자의 레드카펫 앞에 멈추자 수십 명의 사진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져 하늘 한 구석을 밝혔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굳게 잡고 그녀가 고개를 들고 붐비는 인파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넓은 연회장 안에서는 제게의 검을 들인 수백 명의 귀빈들이 일제히 대화를 멈추고 정문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감미로운 교향곡이 잠시 샜고 감탄 섞인 수군거림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모두가 그룹 회장의 얼음 같은 심장을 녹인 미녀의 진짜 모습이 궁금해했습니다. 연회장 한 구석에서는 민혁과 유진이 고급 뷔페 테이블 옆에서 애써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빌린 싸구려 옷을 입고 값싼 와인잔을 든 채 세련된 척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서연이가 중앙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너무 놀라 와인잔을 카펫에 떨어뜨릴 정도였습니다. 유진은 입을 떡 벌리고 다이아몬드 드레스를 입은 화려한 여자가 바로 서연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촌스럽고 벌레처럼 산다고 비웃었던 바로 그 서연이, 민혁은 마른 침을 삼키며 자신들의 격차가 결코 메울 수 없는 깊은 심연이 되었음을 깨닫고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명예욕은 여전히 그들을 부추겨 뻔뻔하게 인파를 해치고 무대 중앙으로 다가오게 했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부축해 무대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 사회자에게서 금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넓은 홀은 즉시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홀을 한 바퀴 둘러보고 마지막으로 아래에서 두려움에 창백해진 옛 동창들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자부심과 권위가 가득한 미소. 저는 최첨단 음향 시스템을 통해 한자 한자 똑똑하게 선언했습니다. 모든 귀빈들께 와주셔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제 옆에 서 있는 여성을 상류층 전체에 공식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제 인생 최고의 은인일 뿐만 아니라 제 심장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며 이 수조 원대 그룹의 미래 안주인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화려한 무대 조명 아래서 박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제 어깨에 기대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진정한 여왕의 위엄을 온 세상에 증명했습니다. 저의 웅장한 선언이 끝나자마자 더 플라자 홀 전체는 끝없이 이어질 듯한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로 폭발했습니다. 도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가들이 일제히 샴페인 잔을 들고 무대 위의 커플에게 존경과 감탄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화려하고 장엄한 풍경 속에서 민혁과 유진이 이끄는 옛 동창 무리는 끓어오르는 탐욕을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엄숙한 분위기를 무시하고 길을 막고 선 귀빈들을 거칠게 밀치며 무대 가장자리로 미친 듯이 파고들었습니다. 민혁은 빌린 헐렁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이마는 긴장으로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유진은 밀치는 과정에서 헝클어진 머리를 애써 정돈했고 얼굴의 화장은 엉망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리가 몇 걸음 남지 않았을 때 민혁은 아첨 가득한 눈으로 저와 서연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는 거리를 좁히려는 듯 일부러 큰 소리로 매우 친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그는 서연이가 정말 아름답고 강 회장님과 너무 잘 어울린다고 소리쳤습니다. 우리 반에서 이렇게 성공한 두 사람이 나왔다니 정말 우리 옛 친구들 모두에게 큰 영광이야. 유진도 뒤처지지 않고 몸을 비틀며 반장의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녀는 서연이가 눈부시게 변신했다고 칭찬하며 동시에 예전에 자신이 눈이 멀어 무심한 말을 내뱉었다고 서연이의 너그러운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저속하고 불쾌한 행동은 즉시 상류층 전체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경멸 어린 수군거림이 홀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배경음악을 연주하던 오케스트라에 신호를 보내 소리를 끄게 했습니다. 공간은 무서운 정적에 휩싸였고 오직 회장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자들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서연이 앞을 가로막고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가식적인 미소를 띤 민혁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낮은 목소리로 천근만근의 무게를 실어 그들의 모든 환상을 짓밟았습니다. 이 위선적인 동창 나부랭이들, 연기력이 아주 뛰어나군. 입으로는 달콤한 사과를 하면서 마음속은 질투와 시기로 가득 차 있으니 제 말에 민혁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그는 황급히 손을 내저으며 부인하고 옛 친구들의 진심을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가짜 뉘우침을 증명하기 위해 민혁은 갑자기 손을 들어 자기 뺨을 짝 소리가 나게 세게 때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벌받아 마땅하다며 저와 서연이에게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유진도 그 모습을 보고 극심한 두려움에 다리가 풀려 붉은 카펫 위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자기비하적인 연극을 경멸하며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이 기술통제구역에 대기하고 있던 김 비서에게 고갯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순식간에 제 등 뒤에 거대한 LED 스크린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날 롯데월드타워 연회장의 보안 카메라에서 추출한 선명한 영상이 즉시 그들의 얼굴을 클로즈업하여 확대했습니다. 최첨단 무지향성 마이크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모든 것을 녹음했습니다. 소리는 연회장 구석구석에 울려 퍼졌습니다. 유진의 앙칼진 목소리가 똑똑히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서연이가 대학을 중퇴하고 허름한 마트캐셔로 일해야 한다고 비웃고 서연이 가족의 비참한 파산을 조롱했습니다. 이어서 민혁이 맞장구를 치면서 연희가 벌레처럼 숨어 사는 꼴이 하녀보다 못하다고 경멸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증거 영상이 끝나자 그들이 서연이에게 보낸 수많은 괴롭힘, 메시지와 뻔뻔한 아첨 댓글의 스크린샷이 계속해서 큰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홀은 극도의 분노로 폭발했습니다. 귀부인들과 기업 대표들은 무대 아래 서 있는 저들의 썩어빠진 인격에 대한 혐오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할 말을 잃고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들고 천천히 마지막 처벌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들이 근무하는 모든 회사의 지배 지분을 제가 직접 인수했다고 똑똑히 선언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민혁과 유진의 주머니 속 휴대폰이 일제히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그들을 직접 관리하던 사장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회사의 새로운 대주주의 심기를 건드렸다며 욕설을 퍼붓고 이 동창물이 전체를 즉시 해고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저는 전면적인 블랙리스트를 발동했습니다. 이 도시의 어떤 기업이든 감히 그들을 고용한다면 제 그룹과 불구대천의 원수가 될 것이라고. 위선자들의 경력은 뿌리째 뽑혔고 그들이 이 화려한 도시에서 더 이상 생존할 기회는 없게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비명이 애처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손짓했고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팀이 즉시 달려와 그 비참한 자들을 정문 밖으로 질질 끌어내 제 여왕을 위한 영광의 밤에 깨끗한 공기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더 플라자에서의 여왕 즉위식 밤 이후 1년이 평온하게 흘렀습니다. 그날의 여론 폭풍은 완전히 가라앉았고 우리 두 사람의 삶에는 고요하고 견고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를 해치려 했던 악한 자들은 모두 자신들의 죄에 대한 가장 마땅한 죗값을 치렀습니다. 어느 쌀쌀한 겨울 아침, 롯데월드타워 펜트하우스 발코니 밖 나뭇잎에 아직 이슬이 맺혀 있을 때 저는 평소보다 일찍 그녀를 깨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따뜻한 베이지색 터틀넥 스웨터와 긴 트렌치코트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행의 목적지에 대한 그녀의 호기심 어린 질문에 비밀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을 거부했습니다. 강력한 SUV가 주차장을 빠져나와 번화한 도심을 지나 도시 남쪽, 그녀가 묻어버리고 싶었던 가장 어두운 기억이 담긴 곳으로 향했습니다. 차가 예전에 시커먼 운하를 가로지르는 다리를 건널 때 그녀는 익숙한 길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트렌치코트 자락을 꽉 쥐었고 눈에는 약간의 불안과 당혹감이 서렸습니다. 그녀는 왜 이 허름한 달동네로 다시 돌아왔냐고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녀의 손을 잡고 제 손바닥의 온기를 부드럽게 전하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차가 가장 큰 골목으로 접어들어 옛 쪽방촌으로 향했을 때 완전히 압도적인 광경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녹슨 양철 지붕의 쪽방들, 악취나는 하수구, 쓰레기로 가득 찬 좁은 골목길은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거대한 부지가 나타났습니다. 땅은 평평하게 다져져 붉은 벽돌 블록으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공사장 정문 앞에는 아침 햇살 아래 눈부시게 빛나는 황금 글씨로 새겨진 거대한 간판이 서 있었습니다. 서연빛 프로젝트.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간판 앞에서 망연자실한 채 서서 완전히 탈바꿈한 그곳을 놀라움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반대편으로 돌아가 문을 열고 그녀가 내리도록 부축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지난 시간 동안 제가 조용히 추진해온 원대한 계획에 대해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그녀를 그 좁은 쪽방에서 데리고 나온 바로 그날 이후 저는 그룹의 프로젝트 개발팀에 지시하여 이곳의 모든 땅을 집주인들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통해 매입하도록 했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밤낮 없이 공사를 서두른 끝에 저는 그 허름한 건물들을 밀어버리고 그녀의 이름을 딴 완전 무료 청소년 문화센터와 커뮤니티 도서관을 세웠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도시 남부 지역에 사는 수천 명의 가난한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하며 빛으로 가득한 학습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수만 건의 귀중한 책을 접할 수 있고 무료 보충 수업에 참여하며 밝은 꿈을 키울 수 있는 건전한 놀이 공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한때 그녀를 어둠 속에 가두었던 이곳을 다음 세대의 미래를 밝히는 등대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 감동으로 붉어진 두 뺨을 타고 내렸습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제 어깨에 기대어 제가 그녀에게 바친 위대한 사랑과 헌신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센터 안으로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현대적인 개방형 구조의 새 건물들 사이로 저는 일부러 예전 7번 건물의 견고한 콘크리트 골조를 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초 전체를 보강하고 순백색으로 다시 칠했으며 답답한 벽돌 벽 대신 투명한 강화 유리창을 설치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이끌고 미끄럼 방지 목재가 깔린 계단을 따라 6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전 602호가 있던 자리 앞에서 저는 부드럽게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값싼 약봉투와 독촉장으로 가득 찼던 10제곱미터 남짓의 방은 햇살이 가득한 개인 열람실로 탈바꿈해 있었습니다. 오크 책장이 벽을 가득 채웠고 방 중앙에는 프로젝트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창가 옆에 원목 독서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공간은 새 나무와 인쇄된 종이의 은은한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 방 중앙 독서 테이블 위에는 거대한 백장미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놓고 천천히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유리창을 통해 쏟아지는 찬란한 햇살 아래 저는 따뜻한 나무 바닥에 정중하게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재킷 주머니에서 짙은 붉은색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뚜껑이 열리자 반짝이는 순수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눈물로 가득 찬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가장 진실한 청혼의 말을 꺼냈습니다. 내 전생애를 바쳐 너를 지키고 과거의 모든 아픔을 지우고 너와 함께 완전한 행복의 미래를 만들고 싶어. 나의 유일한 평생의 동반자가 되어주겠니? 그녀는 입을 가리고 너무나 큰 행복의 흐느낌을 참았습니다. 그녀는 계속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손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그녀의 약지에 끼워주고 일어서서 그녀를 품에 꼭 껴안고 영원한 청춘의 향기가 나는 그녀의 머리카락에 열정적인 키스를 남겼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딴 열람실에서의 낭만적인 청혼 후 한 달, 모든 언론과 상류층의 기대 속에서 세기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도심 한복판에서의 화려한 결혼식에 대한 예상과는 달리 저는 그녀에게 지극히 사적이고 신성하며 낭만적인 공간을 선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혼식은 남해의 아름다운 개인 소유 섬에서 열렸습니다. 하얀 모래사장과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진 곳, 섬 전체를 통째로 빌렸고 하객들의 사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보안을 철저히 했습니다. 수만 송이의 순백의 장미와 수입산 호접란으로 만든 거대한 아치가 해변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세워졌습니다. 잔잔한 파도 소리와 감미로운 바이올린 연주가 어우러져 장엄한 자연의 사랑 노래를 만들어냈습니다. 하객은 가장 가까운 지인들로만 제한되었습니다. 힘든 세월 동안 저와 함께 해온 핵심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동료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일 무렵 식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신 그녀의 사랑하는 어머니, 이 여사님은 화려한 모란자수가 놓인 짙은 붉은색 실크 치파오를 입고 가장 명예로운 줄에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김 비서는 세련된 회색 정장을 입고 제 옆에서 든든한 신랑 들러리 역할을 했습니다.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지자 모든 시선이 길게 펼쳐진 하얀 버진 로드 끝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바다에서 걸어 나온 여신처럼 나타났습니다. 수공예로 제작된 고급 레이스 웨딩드레스가 그녀의 가녀린 몸매를 감쌌고 긴 드레스 자락이 하얀 모래 위를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얇은 베일이 행복한 미소로 빛나는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 일부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길끝에서 그녀를 기다렸고 심장은 소년 시절처럼 두근거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손 안에 놓였을 때 우리는 넓은 바다를 마주하고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서약을 나누었습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증인 앞에서 저는 그녀에게 열정적인 키스를 선사하며 공식적으로 그녀를 아내라는 신성한 두 글자로 불렀습니다.
첫날 밤은 바다와 맞닿은 절벽 위에 자리한 최고급 리조트 빌라에서 보냈습니다. 와인과 해산물로 가득했던 저녁 파티는 끝났습니다. 공간은 고요했고 오직 바닷바람 소리와 절벽에 부딪히는 규칙적인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실크 잠옷으로 갈아입고 발코니로 나와 바람을 쐬었습니다. 저는 짙은 레드 와인 2잔을 들고 다가가 한 잔을 그녀에게 건네고 뒤에서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그녀는 제 넓고 든든한 가슴에 순순히 몸을 기댄 채 반짝이는 별들로 가득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제 몸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그녀에게 절대적인 평온과 안전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낭만적인 분위기는 그녀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청춘의 기억들을 강렬하게 일깨웠습니다. 그녀는 제 큰 손에 자신의 손가락을 얽으며 아주 사소하지만 수년 동안 그녀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던 한 가지 추억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아주 어려웠던 수학 시험에서 중요한 문제를 틀려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너무 실망해서 책상에 엎드려 쉬는 시간 내내 서럽게 울었다고. 그때 저는 같은 반짝꿍이었지만 다른 아이들처럼 위로하거나 놀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수업 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리고 그녀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을 때 놀랍게도 그녀의 필통 뚜껑 위에 얇은 비닐에 쌓인 하얀 토끼 사탕 하나가 놓여 있었다고. 그녀는 그것이 제가 몰래 놓아둔 사탕이라는 것을 확신했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항상 차가워 보였던 소년의 서툴지만 깊은 관심이 담긴 행동, 그 달콤한 사탕은 당시 여학생의 모든 슬픔을 녹여주었고 그녀가 평생 맛본 가장 맛있는 사탕이 되었다고. 그녀가 옛 이야기를 꺼내자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그녀의 어깨에 턱을 기댔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은은한 향기가 저를 취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몸을 돌려 사랑이 가득한 제 눈과 마주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턱을 들어 올리고 밤의 정적 속에서 낮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 집은 파산했고 나는 빈손이었어. 내 눈물을 달래주기 위해 내 마지막 동전 몇 푼으로 그 값싼 토끼 사탕 하나를 사주는 게 전부였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남자의 무력감은 나를 오랫동안 괴롭혔어.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달라. 저는 그녀의 부드러운 입술에 깊고 달콤한 키스를 남겼습니다. 키스가 끝나고 저는 그녀의 맑은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영원한 약속을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사탕 하나가 아니라 내 세상 전부를 너에게 줄게. 나의 모든 권력, 재산, 그리고 이 목숨까지 전부 다 네 것이야.